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됐죠. 자, 초호기님, 안녕하세요. 선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조용하겠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쉽게 말하면 관망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닥칠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입장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과거 상황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강남 일부 지역만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 시장은 되게 좋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빠져나갔던 시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재미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재미가 없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하필이면 또 이번에 대선까지 확정이 됐고 이 대선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또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게 될지 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올 6월 대선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자, 이게 아무래도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4월인데 5월달, 6월달에 부동산을 샀다. 뭐 나름대로 베팅을 해서 오른다 또는 떨어진다. 아무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자, 오른다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의 부정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거는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 영향을 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6월달까지는 기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뿐만 아니라 관망세.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자, 김지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7월 스트레스 DSR 전에 사려고 하는 수요들은 그래도 사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마저도 안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이 있고 각자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팅을 한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야. 자, 그러니까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7월달 스트레스 DSR 제대로 실시하기 전에 미리 땡겨서 사는 게 맞겠지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사겠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반대로 그래서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들의 총량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세력의 힘이 가장 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이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일단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나는 올라갔다라고 베팅을 하고 스트레스 DSR 되기 전에 사겠다. 지금 당장 사겠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까요? 고미애님인가요? 아무래도 나중에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한량님도 매수 수요가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수요가 줄어들고 전월세 갈 것 같아요. 선사님도 기다려 살 것 같아요. 자, DJ님도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 나는 올라간다 베팅할 수도 있지만 남들에 의해서 나는 샀는데 남들이 관망하고 있으면 그 가격이 올라갈 리가 만무할 테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의 선배들, 투자 선배들이죠. 투자 선배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관망세가 조금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량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는 불안하면 매수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망세가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서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누군가는 지금 시장이 혼란하니까 지금 사서 오르기가 어렵더라도 가능성이 나중에 오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놓고 조금 기다리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의 모습은요. 조기 대선이 확정됐고 여기에 누가 가능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다. 특히 요즘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가 모 당의 당수였던 지금 사퇴했죠. 그 대선 출마 때문에. 그 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모습으로 봤었을 때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주택자들을 잡을 거야 라고 얘기들을 하시면서 다주택자들을 잡았을 때 일어났던 과거의 현상 뭐였죠? 바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대표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겠다는 사람 아니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겠다라는 사람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반인들 좀 두려워하는 일반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우리 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요 토호제 해제 폐지. 자 토호제 해제 폐지가 되냐 안 되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기 대선 이슈에 확 묻혀버렸네요. 이처럼 사람들은 시장에 그때 일어나는 어떤 테마와 그 당시의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토호제 해제 폐지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 약간 조기 대선 확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약간 딜레마, 고민 이런 거 전에 잠깐 먼저 토호제 해제가 폐지가 된 이후에 시장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호제 해제가 폐지가 되게 되니까 누군가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과 또 누군가는 아니야 풍선 효과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이 모든 얘기가 조기 대선 때문에 또 한 번 묻혀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토호제가 다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정부가 타겟으로 잡았던 강남, 용산 역시 실거래가 0건, 거래 절벽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들의 움직임을 일단 눌러놓는 데는 성공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 그랬더니 강남과 용산 같은 경우에 그곳을 눌렀더니 빌라에서 풍선 효과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성동과 마포로 눈을 돌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많은 수요자들 성동과 마포로 눈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누군가는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누구의 숫자가 더 많은지가 보여집니다. 풍선 효과가 없었다, 서울 아파트 상승, 주춤. 이 말은요, 성동과 마포로 누군가가 토호제 해제 폐지로 인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팩트란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주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상승세가 주춤한 것 아닐까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다수의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지금 현재들의 대다수의 대중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조기 대선 확정까지 됐으니까 이 관망세가 어떻게 될 거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 토호제 해제로 인한 풍선 효과는 어떻게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확산되기가 어렵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게 되면 토호제 재지정 이후 풍선 효과가 아직 없다. 자, 그런데
아파트 값을, 서울 아파트 값은 주춤하고 있는데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동과 마포 쪽으로 또는 노도강 쪽으로 관심도를 돌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21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세가 예전보다는 주춤해지고 있다. 여기에 조기 대선 확정으로 인해서 이 상승세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0.21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음에 보게 되면 0.21 이상으로 갈까?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만약에 상승세가 0.1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0.11, 0.01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관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사람들은 항상 무리짓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해제 폐지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테마처럼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묻혀서 지금은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고 앞으로 몇 개월간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아빠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위축될 때 사야 된다면 경매나 금매 등 싸게 사는 법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테마 또는 각종 토지 폐지처럼 기타 부동산 테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은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묻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게 급락을 하거나 갑자기 그 심리가 꺾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테마, 이슈 여기에 얽매여서 집을 사는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서아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야겠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강남 사지 말라고 얘기를 제가 했다고 또는 어디를 서울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사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되. 언제 사느냐? 경매나 금매와 같은 것을 싸게 산다? 그러면 장기적인 우상향과 인플레이션 효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손해가 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조기 대선 확정,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이슈, 테마들에 굉장히 휩쓸리는 경향이 가장 많은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기 대선 확정이 됐고,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장기적인 흐름은 큰 방향성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행복신스 2005님 경기 하급지 2년 갖고 있다가 2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운 좋게 지금 최근에 팔았어요. 2개 합쳐서 신축 샀어요. 조금 급히 샀나 싶은데 일단 이사 가야 해서 샀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본인의 입장에 맞춰서 하신 거고요. 나름대로 몇 개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상급지로 이동을 하시면서 신축으로 가신 거니까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대상을 향해 움직이셨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 한 가지 제가 언급을 한다면 그래서 영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할 뿐, 하지만 나름대로 몇 개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급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잘 선택하신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PY님, 하급지 또는 재건축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군요. 유유. 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하급지와 재건축, 플러스 재건축. 결국 하급지 엔드이면서 재건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게 지금 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말했던 여러 개의 그 사이클 중에서 저는 쇠퇴장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쇠퇴장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이 장에서는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고 살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을 때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상급지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상급지 가격도 떨어지고 하급지 가격도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상급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하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항상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급지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재건축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 속성 자체가 신축을 가장한 구축이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이 신축을 가장한 구축을 신축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시장이 쇠퇴장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신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신축을 가장한 구축을 신축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구축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좀 더 늘어요. 그러니까 하급지 플러스 재건축 같은 경우가 이런 시기에는 잘 안 움직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돈에, 자금에 맞는 상급지에 해당하는 동네로 이동하려고 하되, 이 시기가 쇠퇴장이라고 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장이니 영끌을 해서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 들어가는 상급지 이동은 굿인데, 그렇지 않은 상급지 이동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죠. PY님께서 밑에 또 질문처럼 하시면서 사이클을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클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오늘 시간 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또 만들도록 할게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왔던 얘기다 보니까 오늘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제가 항상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들으면 들으실수록 이해를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탄핵 인용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파면됐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밑에서 보는 기사,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조기 대선까지는 다시 숨고르기 할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런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가 부각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더 찾을 것이란 내용이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말했으니까 이 말이 100% 맞을까요? 또는 전문가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은 100% 맞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볼 때는 비틀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먼저 똘똘한 한 채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부각하게 된다라는 이 얘기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타면됨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 그 안에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겠죠.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파면으로 인해서 그것을 진행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던 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똘똘한 한 채였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됐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못하니까 당연히 똘똘한 한 채가 부각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논리적인 허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무언가 시장에 부작용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패러다임이 사라질 수 있느냐 계속될 수 있느냐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인프라님이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똘똘한 한 채는 언제까지 갈까요? 와, 2023년, 24, 25년 참 길게 가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역시 똘똘한 한 채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그 대책이 시장의 부작용을 만든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무엇의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 번 썼을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극화라고 그랬습니다. 양극화라고 했다고요. 자,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똘똘한 한 채가 부각된다라고 하는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요, 단기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봐왔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잘난 체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과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맨날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패러다임이 만들기 전 시장에선 무슨 패러다임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똘똘한 한 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를 시작했었던 게 2017년 이후였죠? 2017년부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2016년 이전에 한 2009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의 그 당시 시장의 패러다임이 뭐였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기버리치님 다주택. 자, 이거 보셔놨는데 그거는 그 패러다임의 결과고요. 그 당시의 유행은요, 중소형 주택의 강세였습니다. 중소형 주택의 강세였어요. 재건축 아파트의 그 원조합원들이 그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 보시게 되면, 요즘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게 되면 84를 받으세요? 59를 받으시겠어요? 아마 다 84 이상을 받으시려고 할 겁니다. 뭐 돈 많이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거의 다 59였어요. 중소형이 패러다임이었거든. 근데 그 중소형의 패러다임이 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중소형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던 이유가요, 바로 그 직전에 시장이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돈이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2006년, 7년, 8년 엄청나게 상승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2008년 무너졌죠. 2009년 무너졌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돈 없잖아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냐? 중소형을 해야 되겠어. 자, 이런 상황에서 각종 규제들이 풀어지게 해서 다주택 규제가 풀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모든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은 부작용이 만들어지면서 바뀌어가게 된다. 그때 만들어진 부작용이 뭘까요? 아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에 몰려가는데, 중소형 아파트가 올려가는데 그때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중소형이 인기거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딱 눈을 반짝 떴느냐? 중소형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갭 투자가 유행하게 되는 시장 발판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기버리치님이 말씀하셨던 다주택자의 분위기가 활성화된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져서 갭 투자가 활성화가 돼가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그 심리가 이번 상승장에 어디까지 연결됐느냐? 다주택을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 법인으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나 하다 힘들어지고 딱딱 막히니까 결국은 지금 다들 어떻게 해요? 야, 다주택자 아니구나. 그런데 보니까 야, 역시 똘똘한 한 채네. 그러니까 지금 다 뭐라고 그래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개나 소나 똘똘한 한 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똘똘한 한 채 부각이라는 이 내용을 저는 단기적으로 오케이,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까? 글쎄요.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서울에 좋은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용히 계시겠지만 나머지 물건, 하급지, 서울 중급지 이하, 뭐 은평구, 중랑구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노도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느낌?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까요?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양극화가 정치권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중에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서 또 지방에 살고 계신 분이거나 지방 투자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이따위로 시장을 양극화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될까요? 이슈가 될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이어진다? 글쎄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흐름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계속 올랐죠? 2억 얼마밖에 70년대 2천 얼마밖에 안 했던 음마아파트 지금 몇십억 하잖아요? 중장기가 아니라 긴 기간으로 보게 되면 오케이인데 비싸게 사지 말란 얘기지. 하지만 내부에서 몇 년 안에 움직이는 이 투자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똘똘한 채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정책 기조가 이어질 거란 얘기가 되어 있고 또는 아주 희망회로를 돌려서 하반기에 거래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죠. 트럼프 아저씨가 제일 무서워. 그 아저씨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대외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하반기 거래 회복된다는 그 말도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중기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틀은 이제부터 나타나고 있는 지난 정부의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 중에서 그 못한 정책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실들,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부작용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투자할 곳 있으세요? 물론 저한테 또는 많은 전문가한테 어디 투자하면 돈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지만 2020년, 21년에는 다들 떠들어댔잖아요. 어디 투자하면 돈 된다, 돈 된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잖아요. 그들도 모르는 거거든. 불확실성이 너무 강한데 모르죠.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장기 방향성이 항상 방향과 미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미래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깜깜이래요.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대통령 파면 이후에요. 부동산 정책이 갈림길이냐. 근데 보면 승계냐 전환이냐. 뭐냐.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시절에 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냐 아니면 강화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모 정당의 싱크탱크였던 연구원에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계속해야 되고 상속세 강화를 해야 된다 등등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똘똘한 채가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진행되니까 똘똘한 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똘똘한 채를 주장하는 얘기일 뿐 싱크탱크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자기네 정책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가 아니라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거를 확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똘똘한 채가 간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인과관계, 정반합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나중에 보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깔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똘똘한 채가 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앞에 있는 전제가 불확실성이 높다. 물론 방향성은 걔네들이 그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의 시장, 미래 시장 몰라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하나가 확실한 게 있어요. 바로 공급 대책입니다.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270만 원 공급 계획 등 부동산 정책 개편이 불가피하다?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진행 못하죠. 그래서 야당이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대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높을 거예요. 공급 부족은 그동안에 수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 부동산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재건축 특례법 일기신도시죠. 결국 이것도 270만 원 공급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텐데 결국 공급 부족은 앞으로 2, 3년 아니 3, 4년 동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공급이 가장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성을 잡고 나는 내가 조금 기다리더라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방향성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똘똘한 채가 중요하니까 남들이 지금 멈췄을 때 DSR이 뭐 했을 때 난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앞에 전제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 내가 결론 내린 그 결론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요, 공급의 부족은, 공급 대책의 문제점은 앞으로 3, 4년 동안 변하지 않는 문제점일 거거든요. 여러분 투자할 때 3, 4년 동안 주택 하나 보유하려고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팔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투자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딱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한 투자가 되기가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밑에 또 있습니다. 임대차법, 입법 개정 무산 전월세 시장의 향방은 사실 임대차법이다 뭐다 그걸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시장에 만들어지는 공급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구축해서 못 살겠대. 옛날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신축의 인프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옛날에 있었던 구축과 지금 신축의 어떤 느낌은 지금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의 느낌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신축과 구축과의 느낌은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신축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할 거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가 내가 집 있는 사람 빼놓고 이렇게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는 전월세 수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이번에 결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집을 사서 신축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비싸고 자, 그렇다면 그거보다 싼 가격으로 지금 집값도 안 오르니까 신축에 아무래도 전세에 들어가는 게 효율성이 되게 높겠죠. 집값이 상승하면 집을 사는 게 효율성이 높지만 전세를 사는 게 지금은 효율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될 거고 부모님도 야 니네들 뭐 돈도 없는데 일단 전세부터 살면서 차근차근 모아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질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의 상승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3, 4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4, 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죠. 3, 4년과 4, 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전세 시장에서 여러분들 갭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세가율이 되게 낮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옛날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긴 했는데 지금은 1억, 2억, 3억이다. 근데 그것들이 붙어가기 시작할 거라고요. 점점 붙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5, 60% 정도가 되죠? 이 5, 60%가 점점 60%가 초과가 될 것이고요. 60%가 65%가 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에 6월 달부터 바로 몇 주 전이죠? 한두 주 된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6월 달부터 전세 DSR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죠.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임대차 관련돼서 10년 거주했을 때 바꿨어. 그럼 안 나가겠죠? 기존에 나오던 물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전세 공급 물량의 감소 효과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그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 제가 2009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고 전세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세 시장으로, 전월세 시장으로 돌고 분양이 안 돼서 건물은 지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급 물량이 적은데 공급은 했는데 이 물량이 미분양이야. 미분양이면 이게 전세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일단 1차적으로는 전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죠. 임대차법 때문에 이 물량 빠지죠. 신혼부부들이나 여러분들의 전세 수요는 매매 수요에서 전세 수요 늘어나죠. 이게 순식간에 바뀌는 구조가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만들어져요. 이 당시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이 하나도 느낌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세를 구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 창에 있다면 그 당시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 옛날에 그래도 나 죽는 줄 알았어. 등등 있었을 거예요. 이미 갈매기님께서 얘기를 한 번 해주셨네요. 2009년에서 2010년에 전세 물건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2009년, 10년뿐만 아니라 이게 12, 13, 14년도까지 난리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불안해진다라는 얘기 외에는 그때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네, 만성피로님도 얘기하셨네요. 집도 안 보고 전세 계약해요. 집주인이 줄 세우고 전세 계약을 했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지난 몇 년간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간다 이런 거 했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전세난이라고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이 시기는요, 전세 공급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게 되면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현상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상황에,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이때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 붙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깡통전세라고 그랬어요. 깡통전세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불안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집을 살려고 하는 심리로 바뀌게 되죠. 결국 지금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때 경험이 많으시네요. 자, 한량님 2008년 과천 34평 2억에서 2년에 1억씩 10년 동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 전세가율이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왜 자꾸 현재만 보십니까?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지금 자꾸 미래가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바뀌어간다고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높다. 물론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방향성은 전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방향성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변함없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현재 바뀔 수도 있는 양극화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온 똘똘한 한치에 자꾸 집중한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방향성이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지향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조기 대선 확정이 나고요.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그 규제 강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규제 강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똘똘한 채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급 물량은 정해져 있잖아. 이미 지금부터 시작해도 3년인데 아니면 3, 4년인데, 그러니까 한 4, 5년 정해져 있네. 그러면 하나도 상관없이 변함이 없이 결정되는 거는 전세 가격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이거 신경 안 쓸까요? 이거 신경 쓰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해야지, 똘똘한 채라고 해서 그동안 그동안 몇 년간 진행되면서 양극화의 문제점을 만들어냈던 이것들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 장밋빛 생각에 머물러 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보는 관점이 되게 깊고 넓어야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그랬죠. 장기적으로는 상급지를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남 들어가라, 마용성 들어가라,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 와중에 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똘똘한 채의 부침은요, 이제 그 시장이 끝날 가능성, 양극화 때문에 끝날 가능성, 공급 부족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중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보다 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갈매기님, 자, 공급이 부족하니 다주택자들 집 팔게 해서 시장에 물건 많이 나오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이 시장에서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수학 논리처럼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근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소무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름과 태양이 있었는데 길 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를 위한 내기를 했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옷이 날아갔나요? 아니면 나그네가 옷을 더 움츠러들었나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게 된 것은 태양이었죠. 햇볕 정책이었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주택자들 때리면 물건이 많이 나올 거냐? 그래서 이미 경험하셨지 않았나요? 때렸더니 다주택자들 집을 많이 팔았나요? 버텼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 몇 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역시 종부세 문제 있었었죠. 그걸 누구한테 전가했느냐? 전세 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종부세 납부 비용을 마련하는, 즉 서민들한테 이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바보 같은 정책과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정책이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길은 하나, 그렇게 하는 순간
부작용이 더 만들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집 가지고 있어요. 한 두 채 가지고 있어요. 뭐 세네 채 빼고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때렸어. 그러면 팔려고 하면 손해. 근데 구멍이 생겼어. 전세 시장이 난리가 났어. 전세 가격 올려서 그거 보완하시겠어요? 그래서 버티겠어요? 파시겠어요? 여러분 같아서도 팔아서 손해보기보다는 전세 올려서 그거 보완하고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일어났던 실제 현상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2009년부터 2014년 5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있죠. 조기 대선 확정 때문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수많은 얘기들을 나올 때 스스로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는 B다. 그래서 C다. 라고 하는 이 논리에 A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과 C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월세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만만치 않죠? 근데 갭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 마뜩치 않아 보일 거예요. 왜? 내가 전세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 가율은 뭐 올라간다고 하는데 쥐어준 만큼, 쥐똥만큼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율은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투자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들을 하시는데요. 2009년 당시 서울의 전세가율 50%에서 60% 미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 시장이 2016년, 17, 18년도 이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90몇 %까지 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가야 할 행동 패턴은 지금 뭐 사업가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투자는요 공식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공식이 적용되는 시기가 솔직히 좀 따로 있어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식을 믿고 들어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하죠.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저보고 많은 분들이 두루뭉술하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요즘에 와서는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몇 개를 조금 더 덧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갑자기 확 들이면 또 헷갈려 하시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다고 기억 하나도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그래서 2009년부터 10몇 년까지 과거 역사를 얘기를 할 때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공식대로 안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나고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분이 된다고 해서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글쎄요.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뽑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큰일 났다, 다 털어야 된다라든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요. 아마 그분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을 거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나름대로 지론은 있겠지만 그쵸? 나름대로 지론이 있겠지만 지금 해결해야 된 당면 과제가 지금 현재 볼 때는 불확실성이고 대외 변수이고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과 같은 현상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한 분과 제가 그때 저녁에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얘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1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였는데요. 아이고,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겠지만 앞으로 집값은 상승인데 이거 어찌할까?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때 집값이 오를 거라고 네가 알았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저와 그분은 저랑 되게 친한 분 여러분 뭐 한 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 당선되는 누군가가 그게 지금 현재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식과의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월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과 양극화, 특히 서울과 일부 지역의 양극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되게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내 지론과 생각을 밀어붙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맞는 얘기일까? 그래서 저는 그때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2016년에 그분과 같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분의 지론과 앞으로 닥칠 세상은 일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론과 충돌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당면 과제 가장 대표적인 것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전월세 가격 상승과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 눈 부릅뜨고 투자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집게 강사의 역할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중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양극화 해소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당면한 딜레마가 앞으로 3, 4년이 이어지게 될 거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이 다음번 상승장 또는 다음번 투자 시기에 유연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몇 번 얘기했는데 두루뭉술하다는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어설픈 갭 투자 방법, 그 어설픈 갭 투자 방법을 굉장히 쪼개서 시기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부분을 지금 아주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강의 형태 아니면 뭐 특강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4월 10일이었죠? 조기 대선 확정,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에 똘똘한 채로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에 접근하기에는 이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 오히려 양극화 해소와 전월세 가격의 변동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